아침 9시 조태현의 생생경제. Stay tuned. Don't go anywhere.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All about news. YTN News FM.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기사 넘어 세상을 전합니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진행을 맡고 있는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신율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태풍 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호 태풍 종다리가 예상보다 일찍 소멸됐지만 전국 곳곳에는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서해안은 호우경보도 발효됐었는데요. 이렇게 비가 오더라도 폭염은 여전할 것으로 보이죠. 서울에서는 열대야가 31일째 이어지면서 연일 새 기록을 쓰고 있는데요. 와, 진짜 어젯밤에 여러분 나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밤이 아닙니다. 요새는 정말 이렇게 더울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었는데요, 어제. 그런데 이게 비가 그친 뒤 금요일부터 다시 낮 기온이 상승해서 푹푹 찌는 더위가 계속 이달 말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달 말이라면은 다음 주인데요. 하여간 우리가 조금만 더 견뎌야겠죠. 여러분 조금 건강 유의하시면서 더 견디면 이 여름도 지나갈 겁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2부에서는 국민의힘 김종혁 최고위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고요. 3부와 4부에서는 여의도 청년정치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8월 21일 수요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언제나처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하루에 있었던 정치 뉴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우영입니다. 예. 진짜 어젯밤에 진짜 덥더라고요. 어제 제가 퇴근할 때 11시 32분에 클로징을 하는데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이 28점 몇 도인가 그러더라고요. 그건 백엽상 기온이에요. 실제로 바깥에 나가보면 밤인데 32도, 33도 정도 될 것 같더라고요. 와, 진짜 덥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그래도 좀 나아요. 확실히 그 간밤에 비가 좀 많이 비가 와서 와가지고 그런지. 그런가 봐요. 근데 뭐 이게 다시 더워진다며요? 왜 좋아서 그러는 거지 지금? 아니요. 네. 더위 좋아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요? 응. 저는 네. 더위 좋아한다고 나한테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더워야지 막 몸에 열도 막 이 엔돌핀도 돌고 막 그런다 그러는 것 같은데. 그 사이 다른 어떤 분과 방송을 하셨죠? 저 굉장히 서운합니다. 제가 네. 요새 정신이 좀 네. 왔다 갔다 하나 봐요, 더워서. 누구랑 저랑 헷갈리셨나요? 이게 만약에 지금 남자친구 여자친구 관계였으면 벌써 큰 싸움이 났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우리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네. 이게 누구야? 약간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렇죠. 네. 진짜 그러고 보니까 또 그러네. 네. 예. 지금 이 나이에 아주 신선한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너무 더우시죠, 그죠? 더우시면 저희가 이 여러분의 더위를 조금이라도 좀 식혀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우물정공구사우 샵0945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의견, 여러분의 생각 저희가 방송에서 최대한도로 녹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여드린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요새는 가만히 있어도 다 녹을 것 같아요. 너무 더워서. 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의 마음을 녹이셨죠? 저 말고 또 누구예요? 그렇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죠. 야, 참 옛날에는 전 뭐 사실 그랬어요. 예. 근데 이 관련해서 예전에 그 어디 맛집 프로그램에서 이제 부부를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와이프랑 늘 오는 데라 좋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왜 와이프분께서
본인이 아니다라고 해서 네. 예, 그 이후의 소식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예, 상당히 그렇습니다.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 별일 없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별일 없을 거예요. 네. 예. 자,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검찰 수사와 관련된 소식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가 종료가 됐다라고 이제 하는데요. 서울중앙지검의 형사 1부 최근 해당 수사를 종료하고 이 결과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내일 대검찰청 주례회의가 있는데 여기서 이원석 검찰총장을 만나서 수사 결과를 대면 보고할 예정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최재형 목사 측의 김창준 전 미 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과 국정자문위원 임명 등 부탁과 선물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고 본 것으로 검찰 수사팀은 판단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검찰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가방 등 선물은 청탁을 위한 대가가 아닌 접견을 위한 수단 또는 감사의 표시로 판단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드리면 공직자 등의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한 푼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또한 공직자가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안 경우 소속 기관장에 서면 신고하거나 또는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사팀은 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결론을 내기 위해서 김 여사를 비롯해 대통령실 행정관, 최 목사 등을 사건 관계인들을 이제 조사를 했고요. 명품백을 임의 제출받아 동일성 검증까지 마쳤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수사팀이 판단한 건데요. 직무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에게 적용될 수 있는 신고 의무도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물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돼서 수사 결론을 다시 살필 수는 있다고 합니다. 어제 이 서울의 소리 측이 최 목사가 오는 23일 대검찰청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또 이원석 검찰총장이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해 왔기 때문에 이 총장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할 가능성도 지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 수사심의위가 고소인, 기관 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은 수사 중인 검찰청이나 종국 처분을 한 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소집을 신청할 수 있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총장의 직권으로 소집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결국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이 수사와 관련해서 뉴스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법조인들은 무혐의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김건희 여사는 배우자에 해당되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배우자가 그걸 받았다 하더라도 이 공직자인 남편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입증하기는 쉽지도 않고 실제로 뭐 몰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많은 법조인들은 무혐의 무혐의 결론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저는 사실 그래요. 뭐 수사심의회 여는 것도 저는 이 보다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좋은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확실한 거는 뭐냐면 일단 뭐 검찰에서 무혐의 결론이 나든 사법부에서 무죄 판결이 나든 조금 그 제도에 대한 신뢰를 가졌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죠. 자, 이 문제는 이거고요. 이건 제도에 관한 문제고 또 이 다른 측면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직무 연관성이 없다 하더라도 그래서 소위 말하는 김영란법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뭐냐면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김건희 여사가 명품을 받았다라는 것을 눈으로 봤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제가 볼 땐 이거는 무혐의가 났다고 하는 거하고 다른 차원으로 국민 정서상 국민 상식적으로 상당히 좀 받아들이기 힘든 측면이 있다라는 것은 저는 분명히 이
대통령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건 충분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받아들였을 때에는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할까? 그거는 아마 김건희 여사나 혹은 대통령실도 잘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국민 눈높이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국민 눈높이라는 건 바로 이런 국민적인 일반적인 감정, 일반적인 상식에 어느 정도 부합하느냐 이런 측면을 고려하는 게 바로 국민의 눈높이를 잘하는 거거든요. 무혐의 났다, 무죄 판결 났다, 모든 건 끝이다. 하지만 국민들이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무혐의, 무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야, 그래, 그러니까 잘한 거야 이거는 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전 그건 아니라는 점을 대통령실이나 이쪽에서 좀 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을 방송사 생중계 형식으로 진행하자고 제안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야당 그리고 여당 내에서도 부적절하다 이런 의견이 쏟아졌는데 이 관련 소식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의 윤상현 의원 당대표 후보로도 출마한 적 있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제 이제 박정화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 등이 밝힌 이 생중계 회담과 관련해 회담 생중계는 보통 안 한다. 대선 TV 토론 1차전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아이디어 차원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벤트처럼 회담을 해선 안 되는 것이라고 말을 했고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회담 초기부터 이런 내용으로 다투게 되면 결국 회담이 과연 성과물이 있겠느냐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입장이다라면서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김영우 전 의원은 SBS 라디오를 통해서 생중계를 하게 되면 대화의 상대가 상대자가 아니라 사실상 시청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대선 토론이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보수 논객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도 말이 안 되는 것이다라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SBS 라디오 출연해서 양당 대표 회담을 생중계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제안을 한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한 대표는 본인이 TV 토론이 자신 있으니까 이재명 대표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한 대표가 이 대표를 너무 얕잡아 보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 입장도 한번 살펴볼 텐데 예의에 어긋난다 이렇게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이 반발을 했는데 한 대표의 제안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 CBS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굉장히 본질적이지 않은 지엽적인 문제를 우리 한 대표께서 연구를 많이 하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것은 대선 후보나 예비 대선 후보 더구나 TV 토론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고요. 천준호 전략기획위원장도 회담을 통해서 결과물을 내는 게 목적이라고 하면 그 형식은 회담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민주당이 불쾌감을 드러내자 국민의힘의 곽규택 수석 대변인은 반대할 명분이 없다라면서 반박을 하기도 했는데요. 생중계 방식은 말 그대로 형식의 문제일 뿐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두 대표 간의 만남과 관련해서 회담 성사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나라고 생각도 들었거든요. 당초 이제 어제 오후 3시 실무 협의가 예정돼 있었는데 신경전을 벌인 후 오늘 만나기로 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의 회동 혹은 회담 혹은 뭐 방송사 생중계를 통한 회담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무산은 안 되고 저는 사실은 좀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지금 여기 앞서 국민의힘 측에서도 그런 얘기 나왔다 그러는데 저는 생각이 완전히 다른 게 뭐냐면 우리가 그 사회과학에서 사실 이게 언제 나왔냐면 19세기 알렉시스 터크빌이라는 그 학자 있잖아요. 그 사람이 제일 처음에 쓴 단어가 있어요. 소셜 캐피탈이라는 거. 사회 자본이라는 단어를 제일 처음에 썼는데 이게 그 사람 알렉시스 터크빌이 사용하고 난 다음에 이거 없어졌었어요. 그러다가 19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죠? 1940년대 80년대 말 또 딴 생각하고 말에서 90년대 사이 유럽에서요? 그 공산 그렇죠. 네. 네. 그때 생각해 보면 참 또 딴 얘기 나온다.
그때 저도 그때 생각납니다. 예. 네. 그때 제 독일에 있을 텐데 그 독일 통일로 논문 쓰시던 분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처음부터 다시 썼잖아요. 통일이 되는 바람에. 근데 제가 이걸 왜 그러냐면 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전부 멸망을 했었죠. 붕괴를 했었죠. 붕괴했을 때 그때 다시 이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사회자본이라는 게. 왜? 사회자본이라는 게 조금이라도 싹이 있으면 맹아라고 그러죠. 맹아가 있으면 그 사회는 시민사회가 빠르게 형성되고 자본주의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렵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자 그럼 사회자본이 뭐길래 그러냐. 돈 많은 게 아니에요. 사회자본은 사실은 퍼트남이나 이 학자마다 뭐 프란시스 후쿠야마라고 뭐 잘 아실 텐데 The End of History라고 역사의 종말이라고 한 책 쓴 이런 학자들마다 사회자본의 이 개념 규정은 좀 달라요. 하지만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게 뭐냐면 사회적 신뢰입니다. 예? 사회적 신뢰가 많은 나라는 사회 자본이 많고 그렇게 되면 시민사회라든지 자본주의로 인행이 원활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제가 사회적 신뢰를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사회적 신뢰가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냐? 제가 우리나라는 사회적 신뢰가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정치권은 사회적 신뢰가 부족한 게 아니라 신뢰는 그냥 불신만 있다. 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신뢰보단 신뢰로 가득하죠. 신뢰. 네. 신뢰합니다 이거죠. 네. excuse me, 슈디궁 이거죠. 근데 진짜 이 신뢰는 없고 불신만 있는데 제가 이걸 왜 꺼내느냐. 이렇게 불신이 많은 데에서는요. 여러 사람 보는 데서 얘기하지 않으면 상대가 또 딴 데 가서 딴 얘기할까 봐 불안해지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해서 이 여야 대표회담을 한다 하더라도 대표회담 이후에 서로가 헤어진 다음에 딴소리 할까 봐 아예 그렇게 하지 말자는 취지가 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뭐 내가 토론은 상대방이 잘해서 자랑하고 싶어서 전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소리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를 그 상중계로 아예 공개하자라고 제안을 했다라고 봐요. 이게 다른 소리가 그럼 어떻게 나오느냐? 서로 상대방에게 불리한 소리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을 분열 구조로 몰아낼 수 있는 소리도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런 가능성을 아예 없애버리자. 전 그래서 생방송 이거 하자는 한동훈 대표의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저는 또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게 아니 대표회담 지금 실무 협상 하잖아요. 실무 협상 왜 해요? 이게요. 정상회담 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정상회담 할 때 뭐 정상들이 서로 만나서 그 자리에서 이거 한번 해볼래요? 진짜 한번 해볼까? 이렇게 돼서 결론 나는 게 아니잖아요. 밑에서 실무 협상에서 다 그거를 조율하고 그 이후에 정상들은 만나서 악수하고 사진 찍고 결론 이렇게 냈다라는 것만 보여주는 거죠. 저는 당대표 회담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실무협상에서 웬만한 거는 다 토의가 되죠. 예? 웬만한 건 다 토의가 되고 타협할 수 있는 건 타협하고 이렇게 된 다음에 대표들이 만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 당대표가 만나가지고 서로가 야 이건 어떠냐 저건 어떠냐 하고 그 자리에서 뭘 끄집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상중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긍정적인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당위론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족한 정치에서 제일 부족한 게 뭐냐 그러면 정치적 불확실성, 불투명성이거든요. 근데 당대표회담 이렇게 해가지고 투명성 확보한다라는 얘기 들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굳이 그래서 이렇게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전에 그런 적 없다. 전에 그런 적 없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적 없다고 앞으로도 하면 안 된다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리고 전에 그런 적이 없다 하더라도 전에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 말들이 회담 끝나면 많이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정치권에서 한번 고려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죠.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재유행 관련 소식입니다. 질병관리청이 이 코로나 재유행과 관련해서 질병청장, 지역 및 질병청장이 코로나19 대책반 브리핑을 열었는데요. 이번 유행에 대해서 다시 거리 두기를 하거나 위기 단계를 올리면서 대응해야 하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질병청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 220곳의 표본 감시 결과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7월 셋째 주 226명에서 이번 달 둘째 주 1,366명으로 늘었습니다. 이게 이전과 비교했을 때 숫자에 있어서 좀 적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코로나 이제 확진 환자가 아니라 입원 환자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 저거 확진자는 뭐 제대로 통계도 안 잡힐 네. 거예요? 자, 질병청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 유행 추세를 고려했을 때 예년 정점 수준과 비슷한 규모로 이달 말까지 환자가 증가했다 이후 점차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일단 지난 겨울 코로나19가 많이 유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방접종률이 낮았던 점, 새로 출현한 변이인 KP3의 점유율이 지속해서 늘어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하고요. 이번 유행에 대해서는 치명률은 계절 독감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다음 주 정도에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긴 한데 치료제 도입이 예상보다 조금 빨리 돼서 생각보다 빨리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코로나 환자 증가에 대비해서 환자들이 중증도에 따라 제때 치료받도록 의료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이런 방침을 세우고 있고요. 코로나19 경증 환자를 분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는데요. 복지부 차원에서 과거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으로 운영된 공공병원 등을 중심으로 여유 병상을 확보해서 코로나19 환자 입원을 위한 협조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질병청은 이 밖에도 감염 취약시설 관리 및 의료 대응 강화,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 마련, 2024-2025 절기 예방접종 등을 통해 이번 유행에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유행 중인 KP3 변이가 또 다른 변이인 JN1과 주요 유전적 차이를 보이지 않아서 JN1 백신이 KP3에도 효과를 보일 것으로 질병청은 예상을 했는데 다만 고령층의 치명률이 높아지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부터 치명률이 높아지고 특히 80세 이상의 치명률이 1.75%까지 급격하게 높아진 상황이라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등은 특히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고요. 기본적인 예방 수칙 그리고 사람이 많고 밀폐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해달라 강조를 했습니다. 앵커께서도 늘 지하철 타고 오실 때 마스크 쓰고 있다라고 강조를 하시는데 고령자 아니에요 나는. 네. 네? 고령자잖아요 나는. 그러니까 고령자분들을 위해. 위해? 네. 나도 고령자예요. 네. 40대 아니셨나요? 40대 고령자 아니에요? 네. 아 그렇구나. 네. 질병청은 10월 중 인플루엔자 백신과 동시 접종이 가능하도록 현재 해당 백신에 대한 허가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라고 하고요.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면역 저하자, 감염 취약 시설 입원 입소자는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일단 이번 코로나 재유행과 관련해 정부는 현행 의료 체계로 대응이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소식 뉴스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얘기만 해도 이게 기침이 나오네. 이게요. 사실 우리 박재희 PD나 이런 분들이 저의 건강을 좀 생각한다면 앞에 코로나 이 진단 키트 같은 거 좀 나가지고 출연자들 말이에요. 이거 한 번씩 코 이렇게 찌르고서 이렇게 들여보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아주 참 저는 상당히 외롭고 고독하고 위험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아니면 뭐 한 잠깐 쉬음. 저기 내일부터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근데 너무 좋아한다. 생각만 해도 좋죠. 아유 참. 근데 어쨌든 저는 코로나 이 부분이 이게 토착화되는 과정이다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굉장히 좀 우울해져요. 뭐냐면 사실 그 코로나 맨 처음에 유행했을 때 사실 우한이었던가요? 우한? 네. 우한에서 코로나 발생하고 나서 맨 처음에는 우한 바이러스라고 그랬던가 우한 코로나라고 그랬던가 그러다가 우한 코로나라는 단어를 뭐 WHO에서도 안 쓴다 그러면서 우한 그거 얘기하지 말라 아직도 그런 기억이 생생한데 어쨌든 그쪽에서 상당히 참 우리한테 큰 선물을 줬어요. 이게 토착병이 된다라는 거 이건 참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토착병 되는 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이게 제가 볼 때 지금
이 치사율이 높다라는 거 아니에요, 고령층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상당히 좀 우려할 만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고령사회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접어드는 단계에 있는데, 이럴 때를 대비해서 이게 단순하게 토착화된 과정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빠르게 손 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부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소위 말하는 격리 이 조치를 강화할 단계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뭐 저는 좀 여러 가지로 좀 우울은 합니다. 그리고 저기 있어요. 코로나 진단 키트 같은 경우에 500만 개인가? 뭐 그거 조만간에 푼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지금 약국이 없다라고 너무 실망하시지 마시고 조금 있으면 푼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조금만 이상하시더라도 병원에 가셔서, 특히 이제 지역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받으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손을 쓰면 상황이 악화되는 거를 막을 수 있다. 이런 점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말씀하세요. 네. 자, 다음 소식, 마지막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네. 내일 오후 2시죠. 민방위 훈련이 예고가 돼 있습니다. 행안부가 내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전국에서 민방위 훈련을 실시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다만 지난달 호우 피해로 인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영동군과 전북 완주군 등 24개 지역은 이번 훈련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번 훈련은 공습경보 발령, 경계경보 발령, 경보 해제 순으로 치러지고요. 오후 2시 1분 동안 사이렌이 울리면서 훈련 공습 경보가 발령이 됩니다. 경보가 발령이 되면 신속하게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나 안전한 지하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고 하고요. 대피소 위치는 각종 포털이나 카카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2시 15분 훈련 경계 경보가 발령이 되면 대피소에서 나와서 경계 태세를 유지하면서 통행할 수 있고, 20분이면 경보가 해제돼서 일상으로 복귀하면 된다고 합니다. 훈련 공습 경보가 발령이 되면 5분간 훈련 구간 교통 신호등이 적색 전멸 신호로 바뀌고요. 교통이 통제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제 구간 내 운전자께서는 도로 오른편에 차량을 정차하시고 차 안에서 라디오를 통해 훈련 상황을 안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숭례문 교차로, 구파발 사거리에서 박석곡의 교차로, 도봉산역에서 도봉역 교차로 등 총 3개의 구간을 통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훈련 전날인 오늘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요. 훈련이 시작되면 경보 단계별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분들이 놀라실 수도 있다 보니까 영문 안내문을 주한 공관이나 공항, 호텔에 비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소방청도 내일 오후 2시에 전국적으로 동시에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소방차 통행로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운전자와 보행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생각해보니까 공습경보를 주로 이 군대 훈련에서만 접하고, 또 생각해보면 재작년에 그 북한 미사일 관련해서 이제 공습경보가 울린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접해봤던 것 같은데, 내일 공습경보가 울리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 훈련에 적극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뭐예요? 내일 출근하죠? 아니, 민방위 아니에요? 네? 민방위 아니에요? 지금 소속이? 네. 그렇잖아요. 그럼 내일 뭐 이거 하면 호루라기 하나 들고 모자 쓰고 지하도 쪽으로 안내도 하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안내를 못 받았습니다. 와, 참 내일 그래야 되는데. 민방위 얘기하니까 제가 참 여러 가지 사연이 많아요, 저도. 민방위를 굉장히 늦게까지 했어요, 저는. 근데 내가 딱 나이가 돼서 민방위 딱 그만두고 나니까 민방위 이수 연령이 40인가 뭐 그걸로 내려갔더라고. 그러니까 저만 굉장히 오래 한 거예요. 요새 40까지죠? 40까지인가? 42까지인가? 저는 그냥 뭐 부르면 가고 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부르면 가고 또 가라고 가고 지진 체험하고 지진 체험하고 야 CPR하고 그렇죠. CPR은 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 왜 이우영 아나운서 안 부르지? 이상하네. 아쉽네요. 아니 근데 국가에서 관리해 줄 때가 좋은 거예요. 예, 우리는 이제 관리권 밖에서 벗어났거든, 우리 연령 때. 그거 참 그렇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였고요. 잠깐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에 대한 소환을 통보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특혜 차용 의혹과 관련해서 소환 통보를 했다라는 것 조선일보 단독으로 지금 보도가 들어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의 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의 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의 드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성원의 드피아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안전한 용접 장갑 카멜로 편안한 작업 장갑 카멜로 세련된 안전 장갑 카멜로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카멜로.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정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남보라입니다. 보라씨, 사장님들이 노란우산을 쓰는 이유 아세요? 꿈을 쓰는 것과 노란우산을 쓰는 게 같아서 아닐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노란우산은 연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연복리 효과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공제금 압류 금지와 경영 세무 상담으로 사장님의 소중한 꿈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장님은 꼭 가입하셔야 할 사장님 지원 플랫폼 노란우산. 노란우산 쓰세요. 한국수력 원자력이 만드는 새로운 에너지 세상. 어디까지 왔을까? 새로운 에너지 세상 미래의 에너지 만드는 한수원. 어디까지 왔을까? 행복한 에너지 세상 행복한 일상을 만드는 한수원. 새로운 에너지 세상 원자력 에너지 세계 세계를 넘어 새로운 세상으로 새로운 에너지 세상 원자력 에너지 세계 한국수력 원자력과 함께 이 캠페인은 새로운 에너지 세상을 만들어가는 한국수력 원자력과 함께합니다. 현금 영수증은 이걸로 해주세요. 아빠, 이번 연말 정산은 제가 책임질게요. 사장님, 현금으로 계산할게요. 아유, 고마워요. 또 와요. 소득 공제도 받고 장바구니도 두둑하게 채워가네. 현금 영수증 해드릴까요? 아니에요, 사장님. 괜찮아요. 가맹점도 현금 영수증 발급 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요. 이제 눈치 안 보고 현금 영수증 해도 되겠어요. 쓰는 만큼 돌려받는 현금 영수증처럼 의료운 소비생활 현금 영수증으로 함께하세요.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출산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 신원을 밝히고 출산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부는 지난 7월 19일부터 위기 임산부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위기 임산부 통합 상담 전화 1308로 전화 주세요. 24시간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상담기관에서 맞춤형으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위기 임산부 상담 전화 1308 꼭 기억해 주세요. 정부는 우리의 소중한 아이와 임산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찾아가는 경기도 돌봄의료센터입니다. 진짜 오셨네요. 의사가 설마 와주실까 했는데. 배달 일을 하다가 사고로 거동이 어려워지신 김성규님. 병원까지 못 오셔서 병원이 찾아왔습니다.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이 되어 진료와 치료는 물론 식사, 복지 서비스까지 연결해드렸는데요. 김성규님, 좀 나아지셨나요? 그럼요. 집에서 병원처럼 치료받는데. 아파서 움직일 수 없다면 병원이 움직여야 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기도민 누구나 찾아가는 경기도 돌봄의료센터 031-120에 문의하세요. 경기도. 아침 출근길엔 신나는 배승희의 뉴스 파이팅이 있다면 퇴근길엔 뭘 들으면 좋을까요?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이슈를 콕콕 찍어주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꼭 한번 들어보세요.
진실을 파헤칩니다. 진짜 뉴스와의 정면 승부.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대한민국 국가대표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파리올림픽을 준비하며 매일 밤낮으로 흘린 땀방울을 베스트 슬립은 알고 있습니다. 최고의 수면이 최고의 플레이로 이어지도록 앞으로도 베스트 슬립이 함께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골프용품 살 땐 딜팡! 딜팡 골프용품은 딜팡 할인 터져 팡팡 딜팡 골프용품은 딜팡. 신규 가입 후 첫 구매 시 인기 골프용품이 단돈 100원부터 지금 검색하세요. 딜팡 코인딘. 오늘을 기록하는 소리, 내일을 준비하는 소리, 그리고 인생을 돌아보는 소리. 모두의 성장을 고민하는 브랜드 오럼, 오래도록 가치 있는 평생 소장품을 만듭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완성되는 곳.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2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 국민의힘 김종혁 최고위원입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신율 앵커님 안녕하세요. 예. 자, 회담을 중계하느니 마느니 이거 가지고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좋은 거 아닌가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이제 이재명 대표도 이번에 새로 연임에 성공하셨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께서도 이제 대표가 됐는데 두 분이 11년 만에 여야가 이제 대표들이 만나서 회담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많은 국민들이 과연 두 분이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의제와 어떤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물론 이런 형식이라는 것들이 과거에 이제 우리의 정치 문법으로 그리 흔히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그 정치라는 것들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가는 것도 전혀 나쁜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작년 6월 달인가에 이재명 대표께서도 김기현 대표와 토론회를 제안을 하면서 국회 로텐다 홀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의자 하나만 놓고 얼마든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 중계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게 주장을 하셨었는데, 그래서 우리 쪽에서 함께 생중계를 하시면 어떠냐라고 이제 안을 냈는데, 그것도 박정화 비서실장이 어저께 한 얘기를 보면 민주당이 동의를 한다면 생중계를 쭉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제안을 해보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바로 민주당 쪽에서 이게 예의가 없는 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회의를 오늘 못하겠다, 그래서 어저께는 회담이 안 됐잖아요. 사전 조율 회담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왜 그렇게까지 펄펄 뛰실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여야 대표가 처음으로 만나는 그런 자리에서 국민들께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는 거, 그래서 생중계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하여튼 그 모습을 그대로 좀 전달해드리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끝나고 나서 서로가 얘기가 달라서 아니 내가 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저 사람은 저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딴소리 나올까봐. 예. 딴소리는 그동안에 무수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난번에 대통령하고 영수회담을 할 때 이재명 대표는 와서 대통령 앞에 놓고 옆에다 놓고서 본인이 가져온 A4 용지를 기자들 나가려는 사람 붙잡아 놓고 줄줄줄 읽으셨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그거야말로 정말 예의 없는 짓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딴소리 나오지 않도록 같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딴소리 방지용 생방송 토론 이렇게 요약을 하면 되겠네요. 그죠? 아니 제가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해석이야 언론인들의 자유죠. 근데 일부 여권에서도 지금 한동훈 대표의 생중계 제안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맞습니다.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도 맞아요. 토론회도 아닌데 그런 거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김재원 최고위원도 마찬가지고요. 네. 예. 아니 그거야
아니 우리 정당은 어버이 정당도 아니고 우리 당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요. 당대표와 전혀 다른 또 의견을 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내는 것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결정이 내려지면 결정 내려진 대로 따라가는 거고 그런 거죠. 뭐. 그 이번 회담이 성사는 전 될 거라고 보는데 김종혁 최고위원님도 그렇게 보시는 거죠? 아유 성사가 돼야죠. 물론 그건 당론적인 거고. 예. 성사가 안 된다면 양당 모두 뭐 국민적 돌팔매를 맞게 될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성과가 좀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거는 뭐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양쪽 다 우리 지금 민생 법안들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그런 의견은 일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민생 법이 어떤 게 민생 법안인지 저는 다 민생 아니에요? 예.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그 임대차 우리가 전세 사기 피해자 특별법을 통과를 이제 시키게 되잖아요. 예, 물론 예. 이거는 여야의 그 회담과 상관없이 이게 여야가 이제 힘을 합쳐서 이거 예.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기도 하지만 물론 그 거부권은 그 전세 사기 피해자들 그러니까 사기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지원해 주는 것은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앞으로도 그걸 감당할 수 없다니까 거부권을 행사한 거지만 이번에는 이제 그 정부가 그 임대 아파트를 얻어서 그 임대 그걸 그 사들여서 그걸 이제 장기 임대 10년간 장기 임대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정부 방식으로 야당이 동의를 해서 이게 통과가 됐잖아요. 예. 뭐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민생 법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 이제 그 금투세와 관련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 본인도 이것은 금투세라든가 상속세라든가 그다음에 종부세에 대해서 완화를 하겠다라는 얘기까지 하셨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제 활성화라든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야 대표가 의견을 나누는 것들 이런 것들 다 민생 법안에 해당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중소상공인들이라든가 우리 소상공인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우시니까 추석을 앞두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할 것인가라는 논의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플랫폼 문제가 계속 위메프라든가 이런 사태가 터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서로 여야 대표가 위기의식을 공유를 하고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전기차 화재도 마찬가지고 뭐 따지고 보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런 게 뭐 논쟁의 소지가 적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합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투트랙으로 간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굉장히 강경하게 나가는 반면에 실제로 민생을 굉장히 민생에 관심을 있고 민생을 위해서는 어떠한 결론이라도 좀 도출하려는 노력을 보이기 위해서 또 한동훈 대표를 만난다. 이런 목적 때문에 이번에 사실 이게 어느 정도 성사가 될 수 있었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목적이 무엇인지는 뭐 제가 그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런 목적과 상관없이 결과가 민생에 도움이 된다면 그거는 저희 당으로서는 찬성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가 뭐 나름대로 다 뭐 계산이 있겠죠. 정치공학적인 판단이 있을 것이고.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저희는 그게 만약에 서민들의 삶이라든가 우리 그 사회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안이라면 그런 의도와 상관없이 그건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글쎄요, 나눠치기, 갈라치기를 하려는 것들은 분명해 보여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용산 대통령실과 우리 그 국민의힘 지도부를 갈라놓고 내부에서 어떤 분열 상황 같은 것들을 연출하려는 그런 의도는 보이는데요. 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할 수는 그렇게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도를 있다고 받아들이면서도 저희는 저희가 할 일을 해야죠. 근데 이제 그런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야당 쪽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뭐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느냐라는 식으로 언급을 하거나 혹은 한동훈 대표가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회담을 하려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첫 번째, 회담을 하자고 요구했던 게
당 대표 경선에서 수락연설하면서 하신 거 아니에요? 예. 본인이 하자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예. 아니, 본인이 하자는 거에 대해서 알겠다 하겠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상대방이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서 그걸 했다고 거기다 뒤집어 씌웁니까? 그거는 뭐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예. 그럼 그 민주당이 우리 당의 대표를 존재감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런 제안을 하신 겁니까? 그건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뭐 얼마나 할 수 있겠어?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네, 뭐 우리 정당이 뭐 어버이 정당과 같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게 민주당처럼 유일체계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당원 당규조차도 뭐 수시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정당은 아닙니다. 우리 내부에는 일단 1호 당원인 대통령이 계시고 대통령실과 또 여당이 서로 조율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일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한동훈 대표가 선출되는 과정에서 뭐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다른 후보를 지원했다라는 뭐 그것도 뭐 공공연히 퍼져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하나로 또 뭐 완전한 뭐 완전체로서 지금까지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처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정부 여당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갈등이나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치유해서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한동훈 대표가 무슨 얼마나 뭐 자율권을 갖고 있느냐, 뭐 이재명 대표처럼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대표가 된 지 얼마 안 되는데 계속 그 본인들의 어떤 역량을 키워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요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우리 김정혁 최고위원께서도 오늘 보도 보셨죠?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국회 과방위원장이 우리 민주당도 2명 저 방통위원 추천하겠다. 예? 지금 네. 이거 보셨죠? 이 기사에. 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나쁘지 않게 받아들이고 싶어요. 솔직히 그동안에 그 오랜 기간은 도대체 왜 추천 안 하셨습니까? 라고 이제 그런 목소리가 그런 반박이 목까지 차오르지만 그래 뭐 늦게라도 하겠다니까 알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일단 이 사태를 정상화시키려면요. 지금 우리 이준석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제기한 그런 탄핵안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자기들이 잘못됐다라는 것들을 인정을 해야죠. 그리고 원래 이 규정이 5명의 방통위원으로 돼 있는데 대통령 2명에 야당 1명, 여당이 1명, 야당 2명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5명 체제로 유지되도록 돼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야당에서 2명을 자기들이 추천을 하겠다 하면 그 여당 추천 1명에 대해서도 그건 반드시 승인을 해주겠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겠다 해서 정상적인 5인 체제를 만들겠다라는 것들을 보장을 하셔야죠. 그 얘기는 예. 진정성이 있다면 그렇다는 거죠. 그 말씀은 결국은 2명 추천하는 건 좋지만 여당이 추천한 1명도 국회를 통과시킬 수 있게 해야 한다 이 말로 이해하면 될까요? 아니 그렇죠. 예. 예를 들면 자기들이 추천을 하겠다라고 해서 통과시키고 나머지 여당 추천 1명은 통과시키지 않아서 4대 4로 만들어서 이것을 뭐 계속 뭐라 그러나요? 대치 상태 내지는 아무런 결정도 만들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겠다는 그런 꼼수라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건 국민들에 대한 기만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당이 여태까지 방통위원 추천을 안 했던 이유는 추천을 해도 민주당이 그걸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인가요? 민주당이요? 아니요, 여당이? 여당이. 예. 그거는 이제 대치 국면 같은 것 제가 뭐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우리만 추천했을 때 거기서 받아들여 주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수적 다수로 압도적 다수를 가지고 있으면서 수적 횡포 거의 폭력에 가까운 횡포를 휘두르고 있는데 그걸 통과시키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자기들도 안 내는데 뭐 니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건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뭐 그렇게 그런 여러 가지 저간의 사정이 있었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아주 지엽적인 문제인데 어떻게 나는 보냈어요. 조국 대표는 이재명 대표한테 선인장을 갖다 줬다라는 기사 제가 좀 전에 본 것 같은데. 그래요? 난 몰랐네요. 이거 가시가 있는 선인장을 갖다 주셨대요? 예, 모르겠어요. 가시가 있는지 없는지 뭐 못 봐서 모르겠는데. 네. 예. 근데 어떻게 이 난 문제가 이렇게 커질 수가 있나요? 별 의미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그게
그 첫째 대통령실이 그렇다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당선된 거를 당선된 대표를 뭐 나는 뭐 인정을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이재명 대표에서도 대통령실에서 많이 난이 오면 그걸 나는 못 받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에 뭐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미스가 그 어떤 있었는지는 저는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그걸 가지고서 뭐 서로가 대통령실과 그 제1야당이 뭐 네가 먼저 연락을 했네 안 했네 이런 식의 그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품격 낮은 논쟁을 벌이는 것조차가 별 의미가 없다. 그리고 국민들 보시기에 짜증나는데 이 더운 여름에 그런 얘기는 그냥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진짜 선인장이 맞고요. 뭐냐면 선인장이 맞는데 이걸 왜 찔리라고 그런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왜곡할까 봐 걱정이 돼서 설명을 하는데 뭐냐면 오래 산다는 거죠? 사막에서도 꽃을 피워라. 그러니까. 그렇죠. 뭐 그런 여러 가지 해석을 가능할 수 있겠죠. 사막에서 뭐 선인장은 또 뭐 물을 안 줘도 그 굉장히 오래 사니까 그 그런 열정 뜨거운 마음이 선인장의 꽃말이래요. 아 그래요? 뭐 두 분이 진짜로 그 상대방에 대해서 조국 그 대표가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 정도의 마음을 갖고 있는지 저는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뭐 본인이 그렇게 보내셨으니까. 그 얘기가 얼핏 들려보면 이게 두 사람이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사이가 원활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죠? 아니 이번 전당대회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연설을 하면서 뭐 이렇게 너무 편협되거나 그 당파적으로 가지 말자는 식의 이제 취지의 그런 말씀, 정확한 표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아마 그렇게 추정되는 당원들이 시끄럽다 그만 빨리 끝내라 뭐 이런 식의 야유를 퍼붓다는 거 아닙니까? 그 자기 당의 어떻게 보면 전임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그 공격을 하고 또 그 두 분이 또 그 당 그 대선 후보를 놓고 서로 경쟁을 하셨었잖아요. 근데 뭐 얼마나 서로 해경궁 무슨 김씨니 무슨 씨니 해가면서 공격을 하고 손가락 혁명군이니 무슨 대깨문이니 하면서 뭐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던 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이게 두 분이 상당한 갈등이 있는 것 같고 그 상징이 조국 지금 대표는 과거 문재인 정부의 황태자라는 얘기를 들었던 분 아니세요? 그러니까 그 황태자와 그리고 자기의 라이벌이었던 분이 지금 막강한 이거는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 민주당이 이재명이 아니라 이러면서 당 통째로 접수를 하겠다고 나선 마당에 뭐 그렇게 과연 좋을까라는 것들은 좀 고개가 갸우뚱해지네요. 그러면 김경수 전 지사도 사실상 11월에 귀국을 해도 그죠? 뭐 별 그 민주당 내에서 역할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겠네요. 지명직 회고를 주내 만에 뭐 호사가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 그렇게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아마 그 김경수 전 지사를 비롯해서 그 친문계 이번에 어떻게 보면 총선에서 거의 학살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학살을 당했던 그 친문계는 뭐 독자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을까. 근데 일단은 지금 당장이야 뭐 이렇게 갈등 구조를 드러내지는 않지만 그래도 본인들끼리 활발하게 움직이고 구심점을 형성을 하면서 뭐 권토중래 그러니까 땅을 다져서 언젠가 우리가 다시 수복을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예상이 되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명들끼리 이렇게 좀 뭉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초일회라는 것도 뭐 만들었다 뭐 언론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당연히 뭉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렇게까지 당하고 그렇게까지 모멸을 당했는데 뭐 그분들이 뭉치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하여간 김경수 전 지사 문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앞길이 만만하지는 않겠네요. 한번 생각해보죠. 일단 당장 10월달에 재판도 두 번이나 지금 열릴 것이고. 뭐 여러 가지로 본인이 어떤 모든 게 다 인과관계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살아왔던 그런 삶이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그런 매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중에 뭐 자기를 도와주기도 하고 뒷다리를 잡기도 하고 그러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종혁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리틀 약사의 이름을 걸고 더더 깐깐하게 더더 꼼꼼하게 비타민 미네랄 다 히트스 더더 깐깐하게 더더 꼼꼼하게 오메가 유산균 다 히트스 유튜버 리틀 약사의 배합 노하우를 담았다. 다 히트스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그냥 기저귀는 찝찝하고 민망해요. 부탁해요. 하이제라. 어라? 알람도 되네? 안심케어. 하이제라. 실시간으로 배뇨 인식이 되는 성인용 스마트 기저귀 하이제라. 안심케어. 부탁해요. 하이제라. 오늘은 또 뭘 먹을까? 점심 전쟁, 메뉴 전쟁, 출출하니 킹콩 입맛 도는 킹콩 보는 순간 구짐에서 배부르네 킹콩 매일매일 같은 메뉴 바꿔보자 회식 장소 신상가는 무한 리필 킹콩하면 부대찌개, 부대찌개하면 킹콩 부대찌개.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6시에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YTN 아나운서죠. 최희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뉴스 들으시겠습니다. 전 3부에서 뵙죠. 우리들의 희망은 오직 한 가지. 어린이를 잘 키우는 데 있을 뿐입니다. 다 같이 내일을 살리기 위하여. 1923년 소파 방정환이 발표한 어린이 해방선언의 일부입니다. 암울한 일제강점기에도 어린이라는 미래가 있어 희망을 품을 수 있었고 100년이 지나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6명대로 인구 소멸 수준. 다시 희망을 그려야 합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은 여건,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 아이들이 우리의 내일입니다. 존중과 포용, 더 나은 대한민국. 우리 곁엔 우리가 있다. 우리금융그룹과 YTN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솔비입니다. 더위 피해 휴가 떠나는 분들 많으시죠? 즐거운 여행길 되시라고 휴가철 안전운전 수칙 알려드릴게요. 휴가철에는 장거리 운전이 늘어나다 보니 교통사고 발생률도 평상시보다 6% 이상 증가하는데요. 출발 전 차량 상태 체크 중요합니다. 타이어 손상은 없는지, 공기압은 적정한지 살피고요. 차 안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필수인 거 아시죠? 장거리 운전에 필요하다면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쉬어가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갓길 운전은 절대 안 됩니다. 기본을 지키는 운전이 우리의 생명을 지킨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교통안전 1분 톡.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제10회 화성송산 포도축제. 올해 10주년을 맞은 화성송산 포도축제가 9월 7일 토요일부터 9월 8일 일요일까지 이틀간 화성 궁평항에서 열립니다. 새콤달콤 송산 포도를 맛보고 즐기는 시간. 화성 송산 포도축제에서 만나요. 이 캠페인은 100만 화성시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YTN New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태풍의 영향으로 갑작스레 많은 양의 비가 쏟아졌는데요. 지금도 인천과 경기, 경북 일부 지역엔 비가 내리고 있고 오늘 밤까지도 곳곳에 오락가락하겠습니다. 처서인 내일도 비가 내리겠는데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많게는 80mm 이상, 수도권은 20에서 60mm, 남부지방엔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전국에 바람도 강하게
강하게 불겠습니다. 한편 열대야는 오늘 밤에도 계속되어 내일 아침에는 서울이 27도에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30도, 광주 32도, 대구 35도가 예상이 됩니다. 퇴근길 곳곳에 돌발 상황이 많습니다. 각별히 주의해서 이동을 하셔야겠는데요. 강변북로 이용해서 일산 가는 길 동작대교 목간 지점 1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뒤쪽으로 동호대교 부근부터 차량이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이용해서 하남 쪽으로 가는 길은 성수대교 목간 지점에 고장차가 서 있는데요. 뒤쪽으로 반포대교 부근부터 차량 밀리고 있고 반대편 공항 가는 길도 한강대교 목간 지점 2차로에 고장 차량이 서 있는데요. 이 뒤쪽으로 성수대교 부근부터 속도 내기가 어렵습니다. 내부순환로에도 사고입니다. 성수동 쪽으로 홍제램프를 목간 지점 1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 뒤쪽으로 성산램프부터 사고 지점까지 시속 10km 안팎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오늘은 저 강남과 함께 멋진 우리 이웃들 한번 만나볼까요? 바쁘니까 부지런히 해야죠. 월급날이 제일 기뻐요. 한국의 흥에 반해서 트로트 가수가 됐습니다. 다 함께 내일을 만들어가는 다문화 이주 배경 이웃들. 우리는 모두 우리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YTN 뉴스 FM 6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무혐의 처리했다는 언론 보도를 두고 사실관계와 법리에 맞는 판단을 검찰이 내렸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법적 판단은 어차피 국민 눈높이와 사실관계, 법리에 관한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사건 수사를 무혐의로 종결한다는 보도를 거론하며 정치검찰의 엉터리 면죄부라고 비판했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명품 가방이 감사의 표시지만 청탁 대가는 아니다는 궤변을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감사의 표시면 명품 가방을 받아도 된다는 말이냐면서 검찰이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다면 특검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가 자신을 청문회 증인으로 부르는 건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3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했고 야당 주도로 고발이 의결됐습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야당이 자신을 탄핵해 직무를 중단시키고 다시 증인으로 부르는 모순적 상황을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직무 관련 답변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은 충분히 피력했다며 위원회 의결에 대해 답할 위치에 있지 않은 방통위 간부와 직원들을 계속 증인으로 부르는 건 방통위 업무만 마비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티몬과 위메프 미정산 사태 피해자들을 위해 1조 6천억 원 규모 자금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난 7일 대책 발표 때보다 3,600억 원 정도 확대된 규모입니다. 정부는 오늘 열린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피해자 구제를 위해 대출과 2차 보전 만기 연장 등의 1조 6천억 원 규모 자금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 정산 기일이 지난 미정산 금액은 8,188억 원으로 추산되지만 정부 관계자는 기한이 남은 판매액까지 합치면 피해 금액이 1조 3천억 원 수준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9일 개막한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를 TV로 지켜본 시청자 수가 공화당 때보다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N 방송은 시청률 조사업체 닐슨을 인용해 미 동부 시간 기준으로 밤 10시부터 2시간 반 동안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개막 행사 총 시청자 수가 2,003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선출한 지난해 15일에 공화당 전당대회 때보다 200만 명 정도 많은 것으로 4년 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1,970만 명도 웃돈 수치입니다. 특히 밤 11시 반쯤 시작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을 본 시청자 수는 1,910만 명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1한국계 민족학교인 교토국제고가 여름 고시엔으로 불리는 일본 전국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처음으로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교토국제고는 한신고시엔 구장에서 열린 여름 고시엔 본선 준결승전에서 아오모리야 마다 고교를 상대로 3대2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이 경기에서도 교토국제고 선수들이 동해바다 건너서 야마도 땅은 거룩한 우리 조상 옛적 꿈자리라는 한국어 교가를 부르는 모습이 일본 전국에 생중계됐습니다. 교토국제학원이 운영하는 교토국제고는 현재 중고교생을 모두 합쳐 160여 명 소규모 한국계 학교로 재적 학생의 65%가 일본인, 30%가량이 한국인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부산 감전동 학감사거리 근처 도로에서 지름 50cm, 깊이 1m 크기의 땅꺼짐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SUV 바퀴가 구멍에 빠지면서 운전자가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7시쯤에도 200m 떨어진 골목길에서 땅꺼짐 사고가 발생해 긴급 복구 공사가 이뤄졌습니다. 사고가 난 지역 인근에서는 부산 도시철도 건설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9호 태풍 종다리는 열대 저압부로 약화했지만 오늘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최대 6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에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강원 동해안에 최고 30mm, 중부지방에 최고 60mm, 그 밖에 남부와 제주엔 최고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해상에선 물결이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저지대 침수와 안전사고 피해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내려도 무더위는 여전합니다. 현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 충청 일부 지역은 폭염경보가 주의보로 완화됐는데요. 비가 쏟아지는 중부는 여전히 30도 이상 오르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 30도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9.7도, 오늘 내린 비의 양은 42.2mm입니다. 아나운서 최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건축가 이성범입니다. 넘치는 크리에이티브로 마음을 움직이는 공간을 설계하기 위해 제가 선택한 건 GW 캐드입니다. 국내 대표 건설사들이 선택한 대체 불가의 캐드. 대한민국을 디자인하다. GW 캐드.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안전한 용접 장갑 카멜로 편안한 작업 장갑 카멜로 세련된 안전 장갑 카멜로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카멜로. 한국일보제휴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이어서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광명동굴에 공룡이 나타났어요. 1억 5천만 년 전에 멸종된 공룡들이 광명동굴에 나타났어요. 새로운 기술과 특수 효과로 만든 살아 움직이는 공룡들의 세상. 광명동굴 공룡 탐험전 다이노 포레스트. 직접 만지고 체험할 수 있는 공룡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동굴 테마파크 광명동굴 라스코 전시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중생대 공룡의 숲 탐험을 통해 과학 지식뿐 아니라 생명의 탄생까지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순간을 경험해보세요. 광명동굴 공룡 탐험전은 함께하는 시민 웃는 광명시가 함께합니다. 한국장애인재단에서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하지만 기존 제도에서 지원받기 어려웠던 개인의 특수한 욕구를 파악하여 올해 9월부터 2025년 2월까지 1인 최대 240만 원 내에서 개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장애인 중 중증 장애인의 경우 신청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김진경입니다. 제11대 경기도의회가 후반기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방향도 목표도 오직 1,410만 경기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앞으로의 2년 도민들께 희망이 되는 존재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경기도의회가 힘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제주 삼다수와 함께하는 YTN 캠페인 생명의 근원 물. 고대 이집트인들은 모든 생명이 물로부터 만들어졌다고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나일강의 신으로 불리는 하피는 매우 숭배됐죠. 그가 만들어낸 물은 사막의 오아시스를 채우고 푸른 초원을 만들고 하늘의 이슬을 내렸다고 전해집니다. 문명의 시작이자 생명의 젖줄이었던 물. 고대 이집트인들에게서 오늘날 물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워 봅니다.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엄마, SNS에 올린 영상을 친구들이 보고 자꾸 놀려요. 그럼 지우면 되지. 어릴 때 만든 계정이라 비밀번호를 잊어버려서 지울 수가 없어요. 어머, 그럼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지우개 서비스가 해결할게요. 지우개 서비스는 개인정보가 노출된 게시물을 스스로 삭제하지 못하는 아동 청소년을 위해 게시물 삭제를 지원하는 정부 서비스예요. 지금 개인정보 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이 캠페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함께합니다. 치우치지 않은 공정함에 깊이 있는 분석을 더했습니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 렌트 숨은 강자.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장기 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해보세요. 아마존카.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집에만 신어. 집엔 안전함을 구십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집엔. 집엔 안전화.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여름에는 부츠 판촉물. 다양한 부츠 역시 성원에드피아. 골프용품 살 땐 딜팡. 딜팡 골프용품 딜팡 할인 터져 팡팡. 딜팡 골프용품은 딜팡. 신규 가입 후 첫 구매 시 인기 골프용품이 단돈 100원부터 지금 검색하세요. 딜팡 코인딘. 오늘은 또 뭘 먹을까? 점심 전쟁 메뉴 전쟁 출출하니 킹콩 입맛 도는 킹콩 보는 순간 구집에서 배부르네 킹콩 매일매일 같은 메뉴 바꿔보자. 회식 장소 신상 가득 무한 리필 킹콩. 킹콩하면 부대찌개, 부대찌개하면 킹콩. 킹콩 부대찌개. 신율의 뉴스 장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수요일 3부와 4부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보내드릴 코너 여의도 청년 정치죠. 청년들의
시각은 맞는데 내용은 뭐 그다지 상큼하지 않는 내용들을 저희가 다루게 될 텐데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죠. 먼저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승환입니다.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성민입니다. 예, 올 때 비 안 왔어요? 네, 올 때는 안 왔습니다. 지금 비 많이 오던데. 그래요? 예, 좀 아까 이 담배 한 대 태우려고 나갔었는데 비 많이 오더라고요. 오락가락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요새는 우리나라가 완전히 동남아처럼 막 그냥 한 번 비 올 땐 엄청 내리다가 또 금방 이 멀쩡해지고, 전 우리나라 정치도 좀 막 싸울 땐 싸우다가 좀 멀쩡해질 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안 되나 봐요. 아유, 정치도 그렇고 날씨도 그렇고 극단에서 극단을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그런 공통점이 겨울에는 영하 30도까지 떨어지고 여름에도 영상 30도 가고 극단이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름과 겨울의 온도 차이가 근 한 45도, 46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 정도 차이가 나는 나라는 저는 전 세계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하는데요. 처서매직이란 말 있잖아요. 올해는 이제 통할지 안 통할지 모르는데 처서가 지나면 희한하게 좀 신기해진다. 좀 시원해진다. 신기해지나 한번 봅시다. 신기하게 시원해진다. 그래서 저는 정치권에도 좀 처서매직 같은 게 한번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서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생중계 회담하면 됩니다. 글쎄요. 내일이래요. 처서가. 네, 처서 내일입니다. 한번 봅시다. 근데 안타깝게도 올해는 처서매직이 안 통할 거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많더라고요. 근데 어제 밤에도 나가보니까 너무 덥더라고요. 네. 와. 자, 근데 생중계 얘기부터 해볼까요? 여야 대표회담 TV 생중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민주당이 먼저 도발을 시작한 거거든요. 이해식 비서실장이 이 회담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한동훈 대표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통령실과의 관계, 그리고 이제 뭐 그 당의 수평적 운영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뭐 회담을 진행한다라고 얘기하면서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당권 장악 못했지, 대통령실과 그 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줄게라고 하는 식으로 먼저 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날에 우리도 똑같이 박정아 비서실장이 그러니까 존재감 좀 높여줄게 이런 뜻이네. 네. 박정아 비서실장이 하자, 오케이 합시다, 대신 생중계로 합시다, 이렇게 던진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다시 얘기한 게 이재명 대표가 유리한 거다, 불리할 게 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대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궁금해하시는 모습들, 그리고 정말로 호심탄회하게 의제 없이 대화하는 모습들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 굳이 민주당이 거부할 필요가 없다, 뭐 예의 없다, 불쾌하다 이렇게 감정적 반응 보일 게 아니고 그냥 하면 된다. 예의 없다, 불쾌하다는 건 TV 생중계 때문이 아니라 그 흘렸다라는 부분에서 좀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박정환 비서실장이 그 얘기했죠. 민주당이 동의한다면 그렇게 한 부분을 먼저 봐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예의 없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 회담 자체가 더 시작 전부터 흙탕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오히려 그 영수회담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영수회담을 만약에 대통령께서 받으셨다라고 한다면, 받는다 했는데 그 영수회담의 형식에 대해서 뭐 민주당 측에서 대통령실과 사전 조율 없이 먼저 공개적으로 언론에 공표한다. 그럼 여당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대통령과 협의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이런 식으로 언론에 먼저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여야 대표가 만나자라고 해서 서로 만나자라고 했으면 이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뭐 의제뿐만 아니라 형식 같은 것도 서로 좀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해서 합의하에 발표를 하는 것이 좋지, 먼저 이렇게 선수 치듯이 한동훈 대표가 우리 생중계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치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뭔가 확실한 대답을 하지 않으면 민주당 뭐가 두려워서 피하냐 이렇게 공격하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결국에 이게 여야 대표가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는 건데 그 협치의 정신, 대화의 정신을 살린다라고 한다면 민주당 측과 합의하에 이런 형식 같은 부분을 같이 동시에 발표하는 게 좀 맞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있고요. 근데 저는 뭐 이런 부분보다도 왜 한동훈 대표가 그렇다면 이 공개적으로 생중계를 하자라는 얘기를 했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결국에 이 여야 대표 회담을 어떤
국회 차원에서 좀 실질적인 협상의 장으로 활용하려는 정말 내실 있고 열매 맺을 수 있는 회담의 장으로 활용하기보다는 어쨌든 자기 존재 증명의 무대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렇게 선수를 치듯이 국민들 앞에 우리가 나서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한동훈 대표는. 결국 국민의힘에는 나만한 정치인 없다. 나만큼 이재명 대표를 상대할 수 있는 정치인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자기 존재감을 좀 공고히 해서 당을 조금 더 본인의 리더십을 더 세우고 싶어서 저는 이런 어떻게 보면 자기 증명의 욕구에서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창하게 할 거 없이 그냥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런 제안은 새로운 게 아니에요. 작년 6월에 이재명 대표가 우리 당 김기현 대표한테 먼저 제안했던 거 아닙니까? 그 대표회담 하자고 해놓고 저는 그때 워딩이 되게 멋있었다고 기억하거든요. 뭐 거창하게 할 필요 있냐. 로텐더홀에 의자 하나 테이블 하나 놓고 민생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자. 국민의힘은 앞에서 하자 그러고 뒤에 가면 발목 잡는 모습 보이는데 그런 거 없이 국민들 다 보는 데서 만인이 보는 앞에서 하자라고 이재명 대표가 먼저 제안했던 겁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고 1년 사이에 또 한동훈 대표 뭐 회담하자라고 제안한 게 벌써 두 번째예요. 지난번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뭐 회계사 출신인 박찬대 원내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금투세 가지고 토론하는 거 어떠냐라고 했을 때 한동훈 대표 오케이 당장이라도 하자라고 했는데 민주당 그때도 한번 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먼저 도발은 이해식 비서실장이 먼저 했습니다. 까미 안 되지만 우리가 해줄게라는 식으로 해서 오케이 좋습니다. 끝까지 그 다 생중계로 합시다. 민주당이 동의한다면 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발 빼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오히려 지금 제2기 리더십을 시작하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더 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근데 아마 그 형식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그렇게 크게 문제 삼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형식 때문에 불만인 게 아니라 이 형식을 상호 합의하에 공개한 게 아니라 먼저 이제 실질적인 조율을 거치기도 전에 공개한 그 방식이 문제였다라는 거고요. 시원하게 토론하면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저도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원하게 해병대원 특검법 제3자 추천 그거 특검법 추진하면 됩니다. 한동훈 대표가 과거에 출사표 던지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도 좀 속 시원하게 토론하자. 뭐 생중계하자 이렇게 하는 것만큼 제3자 추천 특검법 하자 이 부분도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담에서 얘기해서 하면 되죠. 회담에서 얘기해서 우리 당의 입장을 정확히 하면 되죠. 그 사이에 당내 어떤 그러니까요. 합의를 이뤄서 가져올 수 있을지 합의를 이뤘는지 안 이뤘는지 생중계로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생중계로 보여줘요? 저는 이 두 분이 있으면 굉장히 편해요. 그냥 알아서 왔다 갔다 하시기 때문에 그 되게 좋은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뭐 양당 대표의 회담을 뭐 정상회담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의제 조율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뭐 어떻게 나올지를 다 한 다음에 정상들이 끝에 만나가지고 악수하고 좋은 얘기하고 뭐 이렇게 했다 이런 게 대부분 이런 우린 결론을 내렸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번에도 양당 대표 회담에서 실무회담을 하잖아요. 의제 설정하고 의제 조율하고 이 과정에서 어느 정도 결론은 나오지 않나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공개로 하면서 의제를 정해놓고 하는 경우 그리고 또 비공개로 하면서 의제를 정해놓고 하는 경우 비공개로 하면서 의제 없이 그냥 우리끼리 먼저 얘기해보자라고 하는 경우 뭐 이런 몇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근데 지금의 타이밍으로 봤을 때는 솔직히 최상병 특검법부터 해가지고 온갖 민감한 것들 다 같이 공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타이밍에는 오늘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한 것처럼 정말로 민생 관련해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가지고 먼저 의논하자라고 그 의제는 자유롭게 해야 돼 우선순위는 좀 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렇게 8월 말 들어서 이 회담을 하고 나면은 9월에 이제 추석 일정 금방 지나가고 10월부터 정기국회 시작됩니다. 저는 이번 정기국회와 국정감사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고 또 이때 되면은 이재명 대표의 그 1심 판결도 나오기 때문에 정말 전국의 혼란의 도가니로 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그 전기세 지원이라든지 뭐 민생 문제라든지 이것 좀 우선순위를 두고 하자라고 하는 그 정도 의제는 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의제는 서로 이제 다 받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다만 이게 어떤 생중계를 하는 방식에 일장일단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장점은 이제 여야의 대표가 만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그 과정에서 오가는 대화들을 통해서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고. 투명성과 어떤 검증의 과정이 사실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근데
그런 면에서 이 형식을 얘기한 게 결국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자기 증명을 하고 싶은 거다. 그러니까 마음이 좀 콩밭에 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지금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면 있을수록 어떻게 보면 뭐 지지층이나 대중들에게 공개되지 않는 그 다른 무대에서 실질적인 협상, 굉장히 내밀한 협상이 이루어져야만 여야 협치가 가능하기도 할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먼저 이제 전면 공개를 내세운 것은 결국에는 이 민생이나 어떤 합의가 주 목적이라기보다는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는데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래서 이 형식의 일장일단은 분명할 것 같고요. 근데 결국에는 지금 제가 봤을 때 이대로 만약에 생중계를 하게 되면 최혜병 특검법에 대한 이 한동훈 대표의 구체적인 액션도 없는 상황에서 그것을 만약에 의제로 다룬다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결국에 서로가 서로를 굉장히 강하게 공격하는 모양새로 흘러갈 수가 있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또 강하게 압박받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게 생중계로 하면 비공개로 했을 때보다 더 성과가 안 나올 수 있다. 저 이런 생각이고 아니면 이런 전략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냥 생중계로 해서 공개를 하고 그다음에 정말 내밀한 협상 같은 부분은 원내대표한테 키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중요 회담을 1대1로 했던 경우를 살펴보면은 지난번에 대통령과의 회담은 1대1은 아니었죠.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 A4 용지를 들고 15분 분량을 읽고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시간 이상 이렇게 비공개 회담을 하고 나오면서 별다른 성과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기억나는 게 그 민주당에서 이낙연 대표가 마지막으로 분열돼서 나가기 전에 둘이서 이제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단 둘이 회담을 했을 때 그때도 이낙연 대표를 앞에 앉혀두고 A4 용지를 꺼내서 요구사항 줄줄이 읽었다고 해요. 그런 다음에 다른 대화도 없었어요. 그리고 나와서는 이낙연 대표에게 여러 권유를 했지만은 뭐 막을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 중간 비공개로 됐을 때의 중간 과정을 우리 당도 그렇고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고 믿지를 못해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말한 것처럼 국민의힘이라는 존재는 앞에서는 협조하겠다고 뒤에선 발목 잡고 하니까 그러면은 우리 다 공개로 하자라고 했던 이재명 대표의 워딩 그대로 그냥 공개로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박성민 최고가 한동훈 대표를 걱정해 주면서 해병대 특검법 나왔을 때 입장 정리 안 됐으면 어떡할 거냐. 우린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 얘기하면 되는데 다만 이게 또 이재명 대표의 회담 스타일처럼 앞에서 모두 발언할 때 A4 용지 읽고 그리고 1시간 2시간 좀 있다가 나와서 또 다른 얘기하는 것보다 있는 과정 그대로 보여드리자. 저는 이 새로운 정치의 하나의 단면이라고 보고요. 이재명 대표에게도 전혀 나쁠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민주당에서 받을 수도 있다니까요.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저는 이게 과연 이재명 대표한테만 하기는 할 거라고 보시는 거죠?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표가 굳이 이걸 피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일단 이재명 대표의 정치 구력이 한동훈 대표보다 훨씬 세고 토론이라든지 이런 어떤 굉장히 강대강의 정치 상황에서 어떤 토론이라든지 그리고 과거 대선 후보 시절에도 이미 공개적으로 국민들 앞에서 토론을 했던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정치 구력이라는 게 무시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는 사실 냉정하게 보면 정치 초보인 게 맞지 않습니까? 뭐 이번에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보여준 모습이 있긴 합니다만 실제로 그 후보들끼리 토론할 때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과격한 발언을 하거나 뭐 나경원 대표의 그런 뭐 공소 취소 부탁을 폭로하거나 뭐 이런 일도 있었고 자충수를 몇 번 두셨어요. 그래서 본인은 이런 공개적으로 생중계를 하고 야당 대표랑 이렇게 대적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나름의 승부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의 어떤 회담의 성격보다 오히려 이렇게 가면 한동훈 대표의 공개 오디션이 될 가능성이 있다 싶어요. 결국에 국민들이 봤을 때 지난번 전당대회는 정치 초보 한동훈 대표를 검증하는 하나의 예선이었다고 한다면 이번에 이재명 대표와 만약에 생중계를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하는 과정이 나간다면 여기서는 또 본선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과연 한동훈 대표의 승부수가 통할 거냐. 이재명 대표 그렇게 만만한 사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통하든 안 통하든 그냥 일단 해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거부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그런 식으로 형식에 대한 조율을 안 거치고 먼저 냅다 그렇게 얘기를 해버린 게 잘못됐다라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민주당과 야권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동훈 대표 정치 초보고 이재명 대표는 대권 주자까지 했던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번 전당대회 과정을 지켜보면 우리 정말 대권 주자급과 당대표급들과 함께 한동훈 대표가 전부 다 토론을 하면서 뭐 내용이야 좀 이렇게 지적할 부분들은 있지만 전혀 밀리지 않는 자신의 논리를 피는 걸 보여줬거든요. 저는 민주당이 하나 또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
어떤 토론에서 중간 비교 과정할 수 있는 게 원희룡 장관이에요. 원희룡 장관 지난 총선 당시에 이재명 대표와 TV 토론할 때 이재명 대표 어떻게 했습니까? 원희룡 장관이 재건축 관련해서 정말 민원 많은 아파트 얘기 나오니까 아파트 이름 하나만 대보세요. 하나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원희룡 장관이 한동훈 대표와 또 했을 때는 다른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 정치 초짜다 걱정해 주실 게 아니고 그냥 빨리 하겠다라고 하면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한 말씀만 드리면 원희룡 후보와 그렇게 대적했던 모습을 갖고 이번에도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말의 어폐가 있는 게 네. 원희룡 장관은 이재명 대표한테 총선에서 지지 않았습니까? 그걸로 끝난 거죠. 근데 일각에서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예전에 김기현 대표 시절에는 이 당대표 회담 안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각에서 하는 분석이에요. 뭐냐면 한동훈 대표가 미래에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이기 때문에 한 번쯤 회담을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급수가 맞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리고 앞으로 지금 대선까지의 과정 중에서 어차피 둘 다 대선 나올 거는 모두가 다 예측하고 있으니까요. 3년이라는 과정 중에서 미리 기선제압하고 가겠다.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선제압한 걸 가지고 다시 영수회담의 어떤 단계로 삼겠다. 한동훈 대표하고 회담을 해보니까 한동훈 대표는 아직 당권을 장악하지 못했고 대통령실과로부터 어떤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지 못하는 사람이니 나는 대통령을 만나서 영수회담을 단독으로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논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 포석을 먼저 깔아둔 것 같은데 그럼 먼저 다 하고 가면 됩니다. 단계별로. 저는 그 급수 때문에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의 국회 상황이라는 게 결국 너무 민생을 뒷전으로 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여야가 동시에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 2기 지도부 만들어졌는데 2기 지도부는 1기 지도부랑 뭐가 다르냐 했을 때 민생을 더 잘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 포석이 오히려 더 많이 깔려있는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3부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4부에서 계속 얘기 이어가죠. 그때도 지금도 내일도 Still love 대한민국. 안녕하십니까. 4.19 혁명 희생자 유족회 회장 한성기입니다. 1960년 4월 자유와 정의의 깃발 아래 일어선 시민들은 부정부패와 독재로 얼룩진 조국의 운명을 바꾸어 우리나라 민주화의 대장정을 이끌었습니다. 자유, 민주, 정의라는 4.19 혁명의 정신은 전 세계 인류가 기억하고 계승해야 할 유산이 되었습니다. 4.19 혁명 민주 열사들의 희생과 유가족의 헌신 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때도 지금도 내일도 여전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스틸 러브 대한민국.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와 함께합니다. 골프용품 살 땐 딜팡! 딜팡 골프용품은 딜팡 할인 터져 팡팡 딜팡 골프용품은 딜팡 신규 가입 후 첫 구매 시 인기 골프용품이 단돈 100원부터 지금 검색하세요. 딜팡 코인딜. 2025년 약자 복지가 더 많은 국민을 찾아갑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6.42%, 3년 연속 역대 최고로 인상되어 7만 1,000명이 새로 혜택을 받게 됩니다. 국민의 기초생활을 더욱 튼튼하게 지켜나갑니다. 보건복지부. 안녕하세요. 배우 주연영, 가수 추입니다. 와, 진짜 많네요. 이렇게 많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요즘 센스 있는 사람 정말 많지 않아요? 여름철 실내 온도는 26도로 시원한 옷으로 더 쾌적하게 안 쓰는 플러그 정리는 재빠르게 문 닫고 냉방하는 세심함 아 멋져. 이런 센스들이 모여 만드는 에너지 센스. 언제 어디서나 저 주연영 그리고 저 추와 함께해요.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민국 에너지 공공기관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해 산림청이 주최하는 제15회 대한민국 도시숲 설계 공모대전에서 맞물림이라는 작품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박서영입니다. 저는 회색 도시에 녹색 바람을 불어넣는 도시숲에 관심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무더위에 실감할 수 있는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숲은 여름 한낮 평균 기온을 3도에서 7도 낮추어주고 미세먼지도 줄여줍니다. 시원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도시숲. 이제 숲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숲과 함께라면 무더위도 거뜬하겠죠? 이 캠페인은 모두가 누리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어가는 산림청과 함께합니다. MBC 건축 박람회. 많은 관람객과 최고의 마케팅을 자랑하는 MBC 건축 박람회가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인테리어, 전원주택, 이동식 주택, 리모델링, 조경 등 건축과 주택에 관한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통화전람.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3부에 이어서 여의도 청년 정치 계속 이어갈 텐데요. 지금 이 자리에는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선 이제 그런데 뒤에선 이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야, 이 참 아주 지엽적인데 이게 이렇게 관심을 끌 필요가 있나? 난 문제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전말에 다 들었습니다. 이 대통령 행정관들 담당자들한테 전말에 다 들었습니다. 원래 이게 프로토콜이 명확히 존재해요. 이렇게 당선되고 첫날에 가가지고 예방하면서 축하날을 전달하는 건데요. 여기에 프로토콜이 첫 번째, 행정관급들에서 그 당의 당대표실이나 그 원내에 실무 담당자한테 연락을 합니다. 이렇게 예방 가서 축하하실 건데요. 언제 가는 게 좋을까요? 하고 그 전화를 실제로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조율하고 알려줄게요라고 하고 민주당 측에서 연락을 주기로 했는데 연락이 안 왔어요.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이제 조급해지니까 비서관이 직접 연락을 또 한 거예요. 연락을 했는데도 이해식 의원이 이제 전화를 받지를 않고 자동 문자 보내는 걸로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비서관이 문자를 보낸 거예요. 저 누굽니다. 예, 축하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전화 드렸습니다. 전화 기다리겠습니다. 했는데도 전화가 안 온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전화를 하고 두 번 정도 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연락이 없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진 차원에서는 그냥 빨리 얘기가 이루어져서 날짜를 잡았어야 되는데 그 실무진들도 연락이 다시 콜백이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런 와중에 그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에서 축하난 거부 이게 단독 한 줄 기사로 나갔거든요. 이것도 나가면 안 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나갔냐? 원래 이재명 대표 취임 하고 용산 출입하는 모든 기자들은 축하난 언제 가냐 이것만 물어보거든요. 가서 카메라도 보내야 되고 메시지도 따야 되고 하니까. 근데 거기에서 이제 답변하면서 이랬던 것 같아요. 계속 연락하고 있는데 지금 연락을 안 받네요 하고 나간 게 그 기사로 나간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둘 다 해프닝이다 여기고 축하난 전달하고 일상적으로 하는 그 메시지 전달하고 그냥 그렇게 빨리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괜히 실무진 또 누가 먼저 전화를 하고 왜 연락을 안 줬니 하고 가는 그 지엽적으로 싸우는 거는 국민들 보시기에 또 하나의 스트레스밖에 안 되고 이거 이렇게 할수록 우리가 22대 국회 초반에 대통령이 그 모든 의원들한테 축하단 보냈을 때 조국 혁신당에서 뭐 쓰레기통에 내버리고 리본 잘라내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다시 축하난에 난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정말로 수권하겠다는 제1당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의례적으로 축하하고 하는 부분은 그냥 우리 실무적인 실수가 있었고 해프닝이다 하고 빨리 받아들여지는 게 가장 좋은 모습일 것 같습니다. 뭐 요새 뭐 꼭 난이 아니더라도 막 선인장도 보내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게 새로운 이제 관습이 하나 생길 것 같은데. 예, 말씀하세요. 근데 저는 이거 너무 지엽적이고요. 이거를 뉴스화 시킨 대통령실의 그 속 좁음에 저는 좀 감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왜냐하면 뭐 그게 아무도 말 안 해줬는데 기사가 됐겠습니까? 대통령실에서 볼멘 소리로 기자들한테 뭐 연락이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민주당 측에서 난 안 받는다는 식으로 기사가 나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근데 연락이 안 닿을 수 있죠. 뭐 전당대회 끝나고 바쁘고. 근데 이제 대통령실은 부담이 되죠. 근데
제1야당 아니 안 대표가 받는다는 게 됐는데, 아니잖아요. 예. 안 받는다는 게 아니고 연락이 안 닿거나 답장이 좀 미뤄지거나 콜백이 좀 늦어지거나 했을 뿐인데, 그리고 지금 민주당 측 입장에서 보면 정무수석 방문 일정 조율 중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쨌든 얘기 자체는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거고, 뭐 정말 민주당 측에서 우리는 정무수석이 와도 안 받을 겁니다 이렇게 공언한 상황이 아니면 대통령실 측에서 뭐 좀 더 기다려 보거나 아니면 연락을 해보거나 하면 될 일이지, 오히려 뭐 저는 이 부분을 일단 언론에 흘려서 기사화를 시키고 마치 민주당이 뭐 거부하는 것처럼 어떤 이런 불편한 상황을 초래한 거는 저는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연락이 안 됐으면 그것도 그냥 일련의 내부적인 해프닝으로 지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민주당도 뭐 만약에 아예 대통령실 측에서 방문이 안 오거나 난이 안 온다라고 했으면은 또 물어봤을 수도 있어요. 뭐 언제 오실 거냐, 저희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걸 이렇게까지 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싶습니다. 근데 문제가 민주당에서 그런 거예요. 난 관련해가지고 조율한 바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얘기가 커진 건데요. 원래 예방 갈 때 난 가지고 가는 거죠. 그 일정은 조율하고 있는데 수석이 예방하는 일정은 조율하고 있는데 난 얘기는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더 코미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빨리 해프닝이다 하고 접고 받으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뭐 대통령실에서 반박까지 하고 이러니까 뉴스가 커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그 요번에 전당대회에서 저도 사실 지난 일요일날 깜짝 놀랐어요. 정봉주 후보가 낙선을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전략의 실패였다. 정봉주 후보의 전략 실패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해프닝들이 있었죠. 뭐 예를 들면 처음에 이제 박원석 전 의원께서 이제 라디오 유튜브에서 어떤 공개를 해가지고 오늘 그 굉장히 미안하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이제 아마 근데 보니까 거기 제작진들도 그렇고 뭐 발언을 한 박원석 의원도 그렇고 이게 이렇게까지 어떤 주목을 받고 기사화가 되고 이럴 거라고까지는 예상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장의 크기 자체를 좀 예상치 못했던 것 같고, 근데 뭐 그걸 떠나서 그 뒤에 있었던 어떤 기자회견에서 보여줬던 정봉주 후보의 스탠스, 뭐 명팔이 척결하겠다, 뭐 아니면은 뭐 이재명 대통령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는 뭐 맞지만 애정에서 비롯된 거였다, 이런 그 모든 일련의 발언들이 사실은 이재명 대표를 굉장히 강하게 지지하는 핵심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 위험하다라는 시그널을 확실하게 받는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본인이 그 발언이라든지 그 기자회견 나오기 전까지는 순위가 어땠나 보니까 누적 집계 2위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석 최고위원이 될 뻔했다가 이제 차석을 달리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본인은 나름대로 지지층이 굳건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약간 전략을 좀 틀어서 어떤 다른 지지층에게까지 소구할 수 있는 방향을 선택해 본 것 같은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핵심 지지층을 흐트러뜨리는 결과로 나왔다. 저는 이렇게 봐요. 두 가지에 놀랬죠. 정봉주의 6위와 전현희의 2위. 이 두 가지가 다 굉장히 놀랄 일이었는데, 정봉주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초반에 1위, 2위를 계속 이어가면서 하면서 나중에 이제 명팔이 논란 나오고 나는 더 이상 이 핵심 지지층에게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 같다. 그렇다면 이제 국민 여론조사와 그리고 당내에서도 중도 쪽에 있는 표심을 잡기 위해서 나는 그냥 내 스탠스로 가야겠다라고 그 전략을 선택한 것 같은데, 결국은 이 전략은 실패했다라고 하는 거고, 반대로 내가 진짜 0.02% 차이로 이현주 의원에게 지고 있는데라고 그 처절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던 전현희 의원의 전략은 아예 완전히 강성 지지층만의 대상과 타겟으로 이들에게 맞는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그 법사위에서 김건희 뭐 윤석열 살인마 이 발언한 거에 가지고 살인자 한 거 그거를 며칠 이끌고 가면서 그 효과를 톡톡히 본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민주당을 움직이는 힘 자체가 아주 극단의 워딩과 극단의 영역을 통해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게 이번에 증명됐다고 봐요. 그렇다면 앞으로 민주당 내에서 있는 모든 정치인들은 이 정치의 스탠스를 계속 이어가려고 할 텐데, 과연 이게 정당의 차원에서 민주당에게 좋은 일인가? 한국 정치의 차원에서 이게 좋은 현상인가? 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을 척결해야 된다 그랬던가요? 뭐 그런 발언이 있지 않습니까? 반국가 세력 발언. 이거를 민주당이 상당히 좀 눈여겨보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또 민주당 쪽에서는 일부는 이번에 국방장관 인선과 이런 인선을 보면서 소위 말해서 이
뭐 이게 탄핵과 뭐 계엄령 뭐 이런 단어까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께서 이 반국가 세력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여러 차례 쓰셨죠. 근데 그 여러 차례 쓰시는 그 배경이나 의도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대통령실 관계자들까지도 제 기자들이 어떤 취재를 하거나 문의를 했을 때 뭐 명확하게 설명을 잘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뭐 대통령께서 자주 쓰는 말이기는 한데 뭐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북한으로 봐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대통령의 일단 뇌구조가 좀 궁금하다 이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마치 본인만 어디 과거에서 못 태어나오시는 것 같아요. 과거의 어떤 냉전 시대라든지 정말 진짜 진짜 냉전 시대의 망령들이 살아있는 그 과거로부터 못 벗어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분이 이 반국가 세력 이런 말을 쓰는 맥락들을 보면 이게 과연 북한만 지칭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사실은 북한뿐만 아니라 약간 본인에게,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세력들, 그러니까 본인을 비판하거나 반대하거나 뜻을 갈취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국내의 정치 세력들까지도 싸잡아서 이렇게 적대적인, 분열적인 언어로 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과거에 뭐라 그랬냐면 이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할 수 없다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근데 북한이랑 협치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반국가 세력이라는 게 과연 북한에 국한돼서 쓰이는 말이냐.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내가 곧 국가인데 나를 반대하는 세력들, 나에게 힘을 모아주지 않는 세력들은 다 반국가 세력이다. 그래서 척결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아주 굉장히 뒤틀린 음모론에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닌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대통령의 이 발언은 을지후의원을 시작하면서 나왔습니다. 을지후의원 이번에 항상 가장 강도 깊은 후의원으로 진행하지만 이번은 더 그렇습니다. 북한의 핵 공격을 가상으로 대비한 후의원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조금 더 결연할 수밖에 없다는 걸,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나왔다는 걸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했는데요. 저는 만약에 이 반국가 세력이 당연히 존재한다라는 전제는 모두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만약 대통령이 반정부 세력과 싸워야 된다라고 했다면 저도 의아하고 이런 표현을 쓰시면 안 된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정부에 반하는 세력이 아니고 국가에 반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가까이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군 정보사에서 모든 블랙 요원들의 신상이 다 털리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의 휴멘트까지 다 털렸습니다. 이 사람들의 휴멘트 연변에 있는 조선족도 있을 수 있고 북한에 있는 당사자도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요. 이 명단 나감으로 인해서 북한에 있는 정보원들은 즉각 사살당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고 이 휴민트를 다시 복원하는데 10년이 넘게 걸린다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반국가 세력입니다. 그리고 좀 멀리는 뭐가 있습니까? 정당 해상 명령받은 이석기의 아로 조직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반국가 세력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우리가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고 있는 북한의 일원이라는 사람들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보는데 저는 쌍방울의 대북송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100억 넘는 돈을 전달하고 얼마 전에 김정은의 전용 열차에서 또 몇 억대 명품 세단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무슨 돈으로 샀겠습니까? 이러한 세력 자체를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이 아니고 반정부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싸우자라고 했으면 저도 의아했을 것이고 이런 표현은 안 된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반국가 세력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세력은 분명히 존재하고 우리가 지금 실제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경각심은 가져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계엄이다, 차지철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오히려 야권이 국론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승만 행정관께서 언급하신 그런 사례들은 처벌을 받거나 수사를 해서 처벌을 받거나 뭐 감옥에 가거나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수사도 이루어지고 있고 처벌이 이루어진 사례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범죄자들은 처벌하고 잡아들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이 반국가 세력이라는 그 말이 뭐 저런 사례를 일컫는 거구나. 뭐 간첩 세력들이라든지 좀 우리가 처벌해야 할 대상들, 어떤 범죄들을 일컫는 거구나라고 하는데, 반국가 세력이라는 말이 쓰이는 맥락을 보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들과는 협치할 수 없다. 그다음에 보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왜 암약하게 냅둡니까? 잡아들여야죠.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순한 그런 간첩 범죄 이런 것에만 국한해서 쓰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본인에게 좀 비판적인 세력들을 싸잡아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아니냐. 대통령의 시각을 우리가 짐작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발언들이 그간의 발언들까지 싹 묶여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짚고 싶은 건 원래 이 반국가 세력이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쓰시다가 한동안 안 썼어요.
한동안 왜 안 썼냐라고 보니까 뭐 총선도 있었고 총선 참패도 있었고 그 뒤에는 좀 한동안 안 쓰시다가 갑자기 이 말을 다시 꺼내셨단 말이죠. 그럼 저는 용산에서 이건 모종의 결론이 난 거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총선 참패 이후에 국정 전환, 뭐 노선 전환을 할지 어떻게 이 지지를 끌어올릴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중도 확장이라든지 아니면 민심에 부합하는 정치를 하겠다 이게 아니고 어떤 적대의 언어, 분열의 언어를 사용해서 내 편을 확실하게 결집시키고 어떤 위기감을 조성시키는 공포의 정치를 했다. 그래서 내 지지층을 확고하게 가져가겠다. 이걸로 저는 결론을 낸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한동안 안 하다가 갑자기 다시 하기 시작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의지훈련의 시작이라서 그 앞선 멘트가 뭐였냐면은 도로, 가스, 국가 기본 시설에 대해서 확실히 수호해야 되고 하면서 이제 북한이 어떻게 공격할 것이다 라고 하는 물리적 공격들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그런 다음에 이제 암약해서 들어오는 비물리적 공격들에 대해서 반국가 세력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크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계엄령이란 단어 좀 너무 나간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저도 이게 질문지 있어가지고 보니까 이 뭐 김민석 의원께서 뭐 발언을 하셨다라고 김민석 의원이 그런 얘기를. 네, 김민석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뭐 본인이 과거에 뭐 추미애 당대표 시절에도 제보를 받아서 뭐 얘기를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뭐 계엄령이라든지 뭐 이런 표현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이 반국가 세력이라는 단어를 차용하고 있는 이 대통령의 이 사고방식 자체가 결국 내가 곧 국가고 나에게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과는 절대 타협하거나 대화하거나 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이 분열적인 시선을 지적을 하는 거고 아마 이게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최근에 이 김용현 그 경호실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새롭게 임명했는데 경호처장을 새롭게 임명했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이 충암고 1년 선배의 자리를 챙겨주기 위해서 최혜병 수사 외압의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를 이런 부적절하게 영전시켰다 이런 비판도 함께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보면 좀 자리 챙겨주기 방식으로 이런 국방 인사를 그리고 충암고 라인을 뭐 이제 국방 인사에 등용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문제 삼는 그런 의식에서 종합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그 대한민국 헌법 제55조 5항일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55조 5항을 보면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 이상이 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면 즉각 해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172석을 지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게 그럴 리도 없겠지만 만일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래도 즉각적으로 본인들이 이걸 해제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좀 현실성이 떨어지는 주장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 상상력 자체가 너무 풍부한 건데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이라는 단어를 쓴다. 그리고 자신의 뭐 고등학교 선배가 국방부 장관에 앉힌다. 그리고 그 고등학교 사람들이 370명의 군 장성들 중에서 4명이 있다. 그럼 계엄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상상력 자체가 정말 국민들을 피곤하게 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뭐 했습니까? 그때 이명박 대통령 탄핵 됐을 때 뭐 국방부에서 계엄 문건이 뭐 논의된 적이 있다. 이거 하나만으로 이거 그 한 100명 넘는 수사단에서 몇 달 동안 조사했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그냥 그렇게 이 계엄이란 단어를 가지고 국민 위기감과 불안감만 조성할 뿐인 거죠. 이게 국정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저는 그 민주당이 정쟁으로 활용하는 몇 가지 요소 뭐 경제적인 것도 있고 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안보에 대해서만은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거죠. 그 계엄령 얘기까지 나오는 이유가 이제 뭐 김용현 실장이 이제 경호처장으로 있을 때 보면 입틀막 사건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별말 안 했고 그냥 대통령한테 좀 이렇게 쓴소리 했다라는 이유로 막 입 틀어막히고 끌려나가고 이런 일이 이제 우리 지금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가 이제 그 정도로 과잉충성, 과잉경호를 했던 사람을 이 국방부 장관까지 앉혔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어떻게 보면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거나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을 때 군을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굉장히 고정치적인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두 분이 이 코너를 굉장히 좋아하는 게 왜 그러냐면 뭐 예를 들면은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부 우리가 하는 코너는 뭐냐면 제가 막 팩트 체크하다 보면 정신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두 분은 비교적 명확한 팩트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참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젊은이답다. 그래서 고맙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고 다음 주에 뵙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나 환승할래. 진짜? 너 진심이야? 나 말고 누구한테 갈 건데? 삼성증권 연금으로. 지금 삼성증권 연금으로 환승하면 특별한 혜택이 당신을 환영. 당신의 연금 오늘 삼성증권에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가입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건강한 나의 내일 행복한 나의 내일 빛나는 나의 내일 건강한 매일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오늘을 기록하는 소리, 내일을 준비하는 소리, 그리고 인생을 돌아보는 소리. 모두의 성장을 고민하는 브랜드 오럼. 오래도록 가치 있는 평생 소장품을 만듭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완성되는 곳.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오늘은 또 뭘 먹을까? 점심 전쟁 메뉴 전쟁 출출하니 킹콩 입맛 도는 킹콩 보는 순간 구집에서 배부르네 킹콩 매일매일 같은 메뉴 바꿔보자 회식 장소 신상 가득 무한 리필 킹콩 하면 부대찌개, 부대찌개하면 킹콩 부대찌개. 압도적 보수인하, 총보수 연 0.0099%, 코덱스 미국 S&P 500TR. 이것은 코덱스의 도전이자 미국 ETF 투자의 새로운 기회. 삼성자산운용 코덱스. 합성 총보수 연 0.0798% 및 거래 수수료 발생 가능. 자산 가격 변동에 따른 원금 손실 시 투자자 귀속. 투자 설명서 필독. 예, 내일까지는 비가 계속 이어질 모양입니다. 비 소식이 계속 있는데요. 여러분, 이 더위와도 싸우고 또 이 혹시 모를 수해와도 싸워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모쪼록 대비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 내일 저녁 5시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죠. 신유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